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모두 발언에서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는 없다, 당헌 당규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확실히 못 박은 후에 최고위원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25일 날 확정 지으려고 했는데 확실히 매듭은 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 최고위원회 의결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반대와 찬성이 그렇게 팽팽했는데 과연 후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주자들 대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이제 합치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네. 이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나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무위원회 의견을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의견이 이제 일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적인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흥행이라든지 또 국민의힘보다 먼저 결정되면 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기존에 또 대선 경선들 보면은 먼저 확정된 후보들이 이긴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좀 빈약한 논리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예. 양쪽에 어떤 속내들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네. 지금 경선 일정 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왔어요, 민주당이. 좀 빨리 결론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 예. 여기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후폭풍이 생기고 당에 내분으로 미친다면은 그거는 다른 주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경선 연기는 없다 이렇게 민주당 확정을 했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오늘 결정까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한 과정이 네. 실제로 보면 조금 불투명해요. 저는 고영진 대변인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만장일치란 얘기를 했다가 네네. 나중에는 그냥 뭐 합의라고 그냥 하지요, 말하는 식으로. 의결이라고 하죠. 이렇게. 저는 저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하나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는 당권 물론 이제 경쟁 속에서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대권 후보들의 의견을 다 청취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그는 일부 대권 후보들이 연기를 주장을 했었던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해서 당무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없는 거게 된 거죠. 그러나 당무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무위원회가 이제 열 수밖에 없게끔. 저거는 아마도 정세균 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거를 서명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무위원회를 안 열 수는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열게 돼 있으니까. 예. 거기서 만약에 또다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예. 이걸 가지고 뭐 모든 게 끝났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이걸 매듭을 줘야지만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 어차피 최고위원 의결이 나와도 예. 당무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당무위원회 개최를 막는다든지 또는 의결 사항에 있어서 경선 연기 문제를 봉쇄하다든지 그건 저는 송영길 대표 체제가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리더십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게서 저는 오히려 오늘이 뭐 매듭을 질 거라고 저는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오히려 훨씬 더 큰 후폭풍 내용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 경선 그 확정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이제 관건이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그러니까 경선 연기 반대 찬성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거죠. 근데 네. 지금 연기 안 한다 했을 때 연기를 하자라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수용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쭉 여러 주장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예. 일단 흥행에 실패할 거다. 코로나19라는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치르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보다 먼저 후보를 확정하면 확정된 후보가 너무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이유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흥행 문제도 있고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뭐 그분들이 내세운 이유는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당무위원회 열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네. 단지 이제 당무위원회 열려면 지난해 8월에 확정된 그 특별 당원 당규에 예.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양쪽이 또 공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문제라든지 상대방 당보다 먼저 후보를 결정해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게 상당한 사유냐? 네. 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양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의 정치인 그 유불리에 대한 전략은 있는 것인데 네네. 뭐 명분은 각자 다릅니다만 예. 내세운 명분은 그렇다면 이쪽의 명분이 좀 우세할 것 같아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다 양쪽의 계산은 다 아는 거니까 일반 네. 제3자가. 그러면 과연 어느 게 상당한 사유냐? 단지 물론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부단히 저기 그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 일정 연기 요구에는 연기를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후보가 아직 아닙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 확고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그 명분의 우위는 지금 이재명계가 확보하고 있는 게 되고 말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열자고 이쪽에서 얘기하더라도 대체적인 여론은 좀 당무위원회를 열자, 연기하자라는 쪽이 좀 비판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 어쨌든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말에 뭐 윤석열 엑스파일도 나오고 말이죠. 29일 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도전 선언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경선 일정 가지고 한쪽이 흔쾌히 승낙을 안 하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분이 있는 쪽이 이길 텐데 현재로 봐서 명분이 이재명 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경선 연기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 당 내부 분열이 밖으로 지금까지 많이 노출이 됐는데 더 많은 노출이 있어서 그것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 내릴까요? 일단은 송영길 지금 대표의 말이 자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모두 동의를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그 어떤 저게 맞다고 한다면은 의외로 빠르게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지만 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는요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일부 강경파들이 최고위원회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건 그동안 정당 정치에서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엄청난 혼란에 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당무위원회를 개최해달라가 하는 새로운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왜 지금 연기를 주장하신 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냐면 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세론에 굴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경선이고 모든 게 이재명으로 끝났구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최악인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재명 예를 들어서 후보와 경쟁하고 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 9월 달에 전당대회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부터 제가 시작이라고 하는 예. 말이 결국은 깊은 내용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냐는 다시 얘기해서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폭탄 선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깊은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는 29일에 대선 출정식을 하기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장모의 선고일 그러니까 7월 2일 이후에 좀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은 7월 2일 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선거 판결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고할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다. 엑스파일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강도로서 6월 29일 날 채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엑스파일이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늦출 수 있는 더 이상의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저는 이거를
엑스파일을 포함해서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엑스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엑스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든 아니면 문제 제기했던 장 소장도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실체가 없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와 상식이 어긋나는 사회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기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 부분을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아주 굉장히 지금 상황이 뭐 최재형 전 네. 감사원장도 좀 뭐 대권 선언을 지금 임박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도 나름대로 정치적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만 굉장히 뭐 전원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신비주의적 리더십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고. 우리 축구에서 보면 최상의 공격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6월 29일로 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시기적인 부분을 짚어봤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 매헌 윤봉길 기념관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곳이 또 앞서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선언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선택한 걸까요, 장소? 황교안 뭐 전 대표가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네.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도에 이봉창 의사와 함께 그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지구의 네. 상식적인 가치, 보편적 가치예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 것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헌법 가치 그리고 이제 국가, 그다음에 독립투쟁,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여야 뭐 이런 이념적인 걸 다 아우르는 거잖아요. 보다 이제 한 단계 넘는 이제 상위의 그 이념이거든요. 그런 네. 건.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했음직하고 황 전 대표도 아마 그래서 했을 거예요. 황 전 대표가 했는데 왜 굳이 거기서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있던데 그건 뭐 전혀 전 의미 없는 얘기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다른 처음에 민생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좀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뭐 다른 쪽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큰 틀에서 어떤 큰 지향을 보여주느냐, 네. 헌법, 뭐 법치주의, 막 그런 면에서 게다가 지난번에도 우당 이회영 기념관에도 갔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메시지든 반드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죠. 네.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을까요? 근데 일단 너무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들에만 치우치면 네.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어느 네. 주제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플러스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퇴행의 문제라든지 사회 복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뭐 안보도 그렇고 말이죠. 적어도 한국 사회가 포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네. 거기서 당장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기는 어렵죠. 예.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큰 방향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큰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다시 말하면 공정, 상식, 정의와 같은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뭐 비교적 추상적인 담론들이겠죠. 예. 이거 플러스 민생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실생활과 관련된 걸 같이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분명히 기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봤지만 대단히 직설화법이잖아요. 예. 돌려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 막 공격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아마 보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엑스파일 문제 때문에 뭔가 좀 주춤한 건 분명하잖아요. 뭐 엑스파일에 대해서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정말 저건 지난 세기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너무 이 선거 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뭐 적절치 못한 것이긴 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뭐 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문직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것인가, 주춤한 지지율이 다시 이제 하락할 것인가, 이런 하나 이거 결절점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하나의 모멘텀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물론 그 정책 비전도 어떤
제시를 할까도 궁금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엑스파일 논란이니까 근데 내용은 사실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봤을지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나올 것인가도 궁금해요. 저는 분리하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을. 정치 선언에 대해서는 내가 왜 정치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권 만약 교체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그런 메시지 등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입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엑스파일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자리를 잡아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정치 선언을 하면서 지금 그 얘기 한다는 저는 실은 솔직하게 경이 저는 안 맞는다고 예.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말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해 그런 쪽에서 무게감을 훨씬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숨소리조차도 검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 정치 예. 선언을 하면은 예. 그럼 뭐 관훈 클럽을 포함해서 수많은 또 이제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입당 문제라든지 엑스파일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게 이 문제를 꼭 뭐 29일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분리하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제 그럼 그 본격적인 대권 선언을 한 다음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숨소리까지 검증을 받을 텐데 가장 먼저 받을 검증은 어떤 게 예상이 되세요? 그거보다는 엑스파일 그거보다는 저는 입당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어떤 식으로 입당을 할 거냐, 앞으로 제3지대에 대한 문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본인의 개인과 관련된 문제와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또다시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된 문제는 검증위원회에서 뭐 여러 차례 검증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장모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이제 루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총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대응하기보다는 묶어서 이 전체적 방향성과 관련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자리가 저는 별도로 있어야도 될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비록 늦었지만은 정치 선언 이후에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출마 선언을 하면 또 본격적인 검증의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검찰총장 사퇴하고 3개월이 정도가 지났고 그 상황에서 뭐 이른바 대권 수업이라고 각계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좀 그런 검증 과정은 좀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검증이라고 나온 얘기가 지금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엑스파일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버전도 많은 것 같고 네. 누가 보내주겠다는 건 나 됐다고 볼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뻔할 거예요. 그 되게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별거 없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엑스파일 문제에 대한 해명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29일 날도 그 얘기 나올 것 같고 해명할 것 같아요. 당장 중요한 건 현안들이에요. 정치라는 거는 예. 큰 틀에서의 좀 이게 어떤 그 상위 차원에서의 그 어떤 담론도 있습니다만 당장 궁금한 걸 해소해줄 의무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근데 엑스파일이라는 게 지금 29일 날 그 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워낙 지금 뭐 한국 정치판 들쑤셔놨잖아요. 정말.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은 있으리라고 보고 해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굳이 엑스파일이 아니더라도 워낙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부인 뭐 장모 또 7월 1일 날 뭐 재판 결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윤 전 총장을 괴롭힐 거예요. 계속 기자들이 질문할 것이고 상대방 후보 특히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홍준표 의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복당하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 대내외적인 건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대내외적인 그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앞서가는 후보들이. 그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당내 주자들 특히 홍준표 의원에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다른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복당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당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날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네,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느냐, 해명하고 돌파하라.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잠재적 경쟁 상대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네. 이거를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나름대로 나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저는 그럽니다. 윤석열 파일이 나오면 이재명 파일은 안 나옵니까? 저는 이재명 파일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당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거는 뭐 그동안 대한민국 대선 과정 속에서 늘상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는 각자 본인의 이제 입장과 그리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언제든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결국 뭐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거라고 좀 보고요.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흔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결국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저는 당연히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 이제 복당을 했고 네. 당내 경선을 하든 뭐 원샷 경선을 하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야권 뭐 후보로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잘 끌고 가냐는 건데 분명한 것은 네거티브가 엄청난 나름대로의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네거티브를 행한 후보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대선 과정 속에서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 결국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그 의원의 지금 출마로 그러면 당내에서는 원희룡, 하태경,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출마한다고 하는데 홍준표 의원도 이제 복당하면서 바로 대권 출마를 선언 이렇게 하는 분위기면 홍준표 의원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권 경쟁에서? 일단 뭐 대권 경쟁에는 그 야권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다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복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예. 저는 뭐 복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복당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표를 얻어서 24% 얻었던 네네. 거예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또 나름대로 또 지지세를 가지고 있어요. 강경보수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사실이 그렇고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야권에서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의원 전 의원도 지금 이제 요즘 이준석 대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 올라가고 있죠.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모멘텀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다시 네. 말하면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장외 주자에게 집중됐던 관심들이 당내 주자로 많이 집중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원샷 경선을 하든 뭐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 하든 또 들어와서 하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경쟁 구도에서 어떠한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참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꼭 야권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또 나오고 그래요. 본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주자들이 지금 같이 이 한 틀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한 벌써 이제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예. 다른 의원들과 달리. 그래서 예. 윤 전 총장이 지금 극복해야 될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이제 검증을 통과하냐 문제예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검증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당대표까지 네. 했고 네.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은 이 혹독한 검증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예. 그게 첫 심대가 6월 29일이라고 봅니다. 아. 그때 이제 어떤 이미지와 어떤 그 또 내용, 어떤 비전, 또 해명 이런 것들을 보이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의 복당까지 결정이 되면서 지금
앞서 이제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왔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야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좀 커져서 향후 야권 대권 레이스가 좀 판도가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권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네. 여당도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벌써 여당도 한 9명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아마 97년도에 가장 많이 들었었던 대선 과정 속에 구룡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시 신한국당의 구룡이 격돌을 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네. 최재형 나름대로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네.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또 의원들이 대권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김태호 의원도 대권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럼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나름대로 경쟁이 될 수 있는 분. 더 나가서 장성민 또는 전 의원도 저는 뭐 야권 뭐 빅텐트에 모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줄 잡아도 한 야당에서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관심은 원샷 경선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경선이 있은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제3자와 단일화를 해야 될지 어떤 방식이 더 훨씬 좋은지는 아직까지 명쾌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두 다 빅텐트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원샷 경선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이 뭐 추후로 뭐 후보 단일화 문제를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갈등 있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준석 예를 들어서 대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뭐 8월까지 와라. 그 부분은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봐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경선을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차곡차곡 다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